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밉죠? 어려우니까 꼴배기 싫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꼴배기 싫지 않고 꼴 좋아요? 그럼 꼴 좋다 이거죠? 보겠습니다. 자, 458페이지 가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무상승계 중에서 1증여 나와 있습니다. 기억 증여. 그럼 1증여는 어떻게 될까? 자, 칠판 보시고요. 증여는 뭐 기부도 마찬가지고 증여는 계약이요 아닐까요? 증여도 계약입니다. 주겠다, 받겠다, 계약입니다. 그럼 증여 계약을 하게 되면 요 계약서를 등기 신청할 때 검인받아 내줘야 합니다. 그럼 증여 계약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검인 다 받으라. 그럼 매매만 검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계약의 내용을 검인받아야 된다? 증여. 그럼 제가 증여 계약서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증여 계약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야, 공부 잘하고 있구나. 내 아들 12월 24일 날에 너 서울대 들어가면 24일부로 해서 봉천동에 있는 빌딩 뭐 큰 건 아니지만 10층짜리 너 줄게. 그래서 막 시세가 몇백억짜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기 싫죠. 어차피 아버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 기다리면 될 거. 뭐 애써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또 이제 당장 갚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미 이 아들은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냐? 전교 10등이에요. 전교 10등. 그럼 서울대 가능성이 있고 없고? 없습니다. 왜? 섬에서 다니기 때문에 전교생이 15명이에요. 예. 10등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안 하죠. 공부를 안 해버리지. 이왕 안 될 거. 하면 뭐해. 그래서 이 12월 24일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4월 1일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증서에 이거 약정일이고 이 4월 1일 뭐냐? 계약 체결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주겠다고 이 약속한 날 이걸 우리는 증여 계약서에서 계약일이라 합니다. 무슨 일? 계약일. 아까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는 계약금 준 날이 계약일이지만 증여는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일은 곧 주기로 한 약속된 날 12월 24일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바로 검인을 받았고 안 받았고? 검인 받는다고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는데 바로 5분도 안 돼서 또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뭐 시험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계약을 하면 계약서도 등기를 할 때는 증여 계약서를 넣어야 등기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 증여 계약서도 다 검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검인 장부에 올라가 있겠죠? 언제 주기로 했다고? 요 날이 바로 계약일이 증여 재산에 취득한 날짜로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12월 24일보다 먼저 서울대학교에 발표가 된 거예요. 24일 전에 바로 어떻게 됐느냐? 발표가 됐는데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입학 그 뭐냐. 근데 이때 아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왜 합격을 했냐? 이왕 떨어질 거 서울대 법대에 넣어버리자. 근데 법대가 그때 미달이었어요. 2명 부족했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꼴찌로 들어간 거죠. 그럼 아버지는 기뻐 안 기뻐? 기뻐가지고 기분 좋다 알았다. 20일 날 발표 나자마자 아들한테 먼저 등기해 줄 수도 있죠. 그럼 등기일과 계약일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때는 등기가 먼저 됐죠. 이럴 때는 등록일을 취득한 날짜로 잡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등기일과 계약일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가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사례 중에서 부동산의 증여 취득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 날 증여 계약을 했고요. 증여 계약을 썼고요. 계약서 쓴 날이에요. 종이 쪽지에 글씨 적는 날이에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증여 계약일입니다. 5월 10일 날 줄게. 등기가 15일 됐다면 이건 등기가 더 늦었죠. 그렇다면 사실 기준에 따라서 증여 계약일은 몇 월 며칠? 5월 10일 날짜가 취득세 취득일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증여 계약을 했고요. 5월 10일 날 등기가 먼저 됐고요. 증여 계약서 쓴 날이 4월 1일, 5월 10일이 등기일, 5월 15일이 증여 계약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등기한 날 너의 취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상속이나 유증이 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돌아가심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현상이고, 유증은 내 주권랑 유언에 의하여 누구에게 이 재산을 주겠다는 뭐예요? 바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이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사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은 한마디로 사망일이나 실종 선고일이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증은 유증 개시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증 개시일은 의미는 없고 그냥 돌아가심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상속 개시일과 똑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혼으로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30회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이혼한다. 그럼 잘 보시고요. 갑의 남편이 모든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를 다 장악하고 경제권을 갑이 갖고 있었습니다. 을 부인입니다. 뭐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갑과 을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 위자료를 갑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을이라는 부인께서 갑에게 뭘 청구하느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이때 부동산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이건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위자료는 돈 대신에 부동산 받은 거니까 대물변제 취득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재산 분할하고 별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아니라 부인께서는 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위자료와의 별개로 다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무슨 분할 청구요? 재산 분할 청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불쌍한 타이거 우즈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우즈가 실수한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부인에게 얼마나 갔을까? 위자료로 일단은 몇백억이 갔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해서 약 한 6천억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별개의 청구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혼 이후에 혼인 관계에서 조성된 재산이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지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몫을 달라라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위자료로 막 10억을 받고 또 재산 분할로 10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혼할 때는 일방에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의 대가인 뭐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그다음 별도로 무슨 분할?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들은 그냥 살아요. 뭘 또 분할하려고 그래. 그냥 살면 되지. 자, 어차피 세월 기다리면 다 가져갈 걸. 에? 우리 남성들 정신 차리십시오. 에.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소유로 된 재산도 누구 이것이고 본인 거로 생각하고 있고, 자식도 본인 거고 남편도 자기 거고, 모든 게 부인의 입장에, 여성의 입장은 다 자기 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승진하면 누가 더 기뻐해? 네, 자기가 더 기뻐해요, 부인 쪽에서. 그래서 무조건 여성의 섭리나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의 성격은 자기 건 자기 거고 부인한테 가 있는 건 부인 거로 생각하는 게 남성의 성격이에요. 또 남자 보고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 집을 설계하라 하면, 집을 하는 건축물을 한번 설계를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 남자가 지을 때는 항상 3층을 짓습니다. 1층 애들 살 거, 자기 부부 살 거 2층, 그 다음 부모님 모실 거 3층. 그 다음에 또 부인 보고 집을 설계하라면 성격이 달라요. 이게 2층 이상은 절대 짓지 않습니다. 아래층은 자식, 그 다음 2층은 뭐예요? 본인 부부가 살 것. 시부모는 생각도 하고 안 하고 예, 일단 안 온 걸로 일단 포지션을 잡는 것이죠. 예. 보시겠습니다. 본인도 시어머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자, 보십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주겠다, 받는다의 약속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분할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린 재산분할 계약서다. 무슨 분할 계약서? 그렇죠. 재산분할 계약서도 이 거민을 받아야, 거민 도장이 찍혀야 분할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할 계약도 거민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하는 계약관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바로 이미 이혼을 했고 안 했고, 했으니까 분할이지 하기도 전 분할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했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이 부동산 30억짜리를 너한테 이제 주겠다라고, 분할로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요, 분할 계약일이 12월 24일입니다. 그럼 원래는 이제 재산 분할도 계약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할 계약일, 무슨 계약일? 분할 계약일, 요때가 등기했던 말았던 취득으로 봐야 원칙이에요, 이게 사실과세가.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는 묘해요, 안 묘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냐? 분할해 주기로 분할 계약일에 24일 날에 주기로 약속했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24일 날 취득했으니까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관계는 이상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12월 24일 날 등기 넘겨주려고, 이제 부동산 등기 넘겨주려고 부인과 남편이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 안 만나? 만나죠. 등기 서류 주고받아야 되지 않아요? 서류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냥 가지만 우리 여성들은 마지막 자기 모습을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 아니면 원피스 떨어뜨려. 원피스 떨어뜨리고 허리 쫄라매 안 쫄라매? 쫄라매고,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머리도 지지고 볶고 웨이브 넣고, 그 다음에 립스틱 짙게 발라 안 발라? 그 모습으로 남편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모습 보니까 옛날 바로 사랑했던 그 부인의 처녀 시절이 갑자기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그래서 분할 계약에서 등기 넘겨주기 전에 남편이 먼저 얘기하죠. 커피나 한잔 할까? 그리고 아무 탁 눈치 보고 무릎 탁 꿇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살자,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면 부인 입장에서는, 마음 약한 부인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안 해?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당신 이런 약속 지켜줄 수 있느냐? 아, 지켜주겠다. 그럼 다시 살아 안 살아? 이혼했다가 다시 살아. 그럼 다시 살아버렸는데 등기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 안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일이 됐다고 니네 왜 빨리 이혼 안 했느냐,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세관청에서 닥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재산분할은 비록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권리에 대한 취득은 이혼이 완전 종결돼서 뭐가 되어야 등기돼야 결국은 종결 아니냐. 그래서 재산분할은 계약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한다? 등기 등록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잘했어요. 립스틱 짙게 발라서. 그렇죠. 네.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다시 살아버린 경우가 많아서 과세관청에서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취득은 그리하겠다, 이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그럼 원시 취득은 언제 취득한 날짜가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 중에서 제목이 뭐냐? 건물을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과 개수가 있었다. 건축에 밑줄 그시고 개수에 밑줄 그시고. 건축을 한다, 개수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건축과에 가서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수도 건축 허가를 다 받는 거예요. 하여튼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아니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축 행위가 있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크게 뜯어 고치거나 시설 설치할 때,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더라도 관계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건축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건물에 5층짜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럼 설계도 다 작성해서 건축과에서 먼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안 받고 하자고? 우리 항상 기준을
야매로 생각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갑시다. 정상으로 가도 공부할 게 많은데 꼭 이상하게 어둠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갑이라는 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만약에 이제 바로 갑이 준공이 되면 완성이 됐을 때 바로 이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취득이 된 걸로 일단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법률 규정은 어떻게 해놨느냐? 준공된 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서 준공이 됐더라도 일단은 준공된 건물을 갖다가 다시 건축가에 가서 뭘 하게 되느냐? 아, 건물 다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다 지었으니까 건물을 사용해도 좋냐고 사용 승인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승인을 신청한다? 사용 승인. 그러면 준공은 4월 1일 날 준공됐다면 한 4월 7일쯤에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한 7일쯤에 사용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 사실상 취득자가 건축한 날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무슨 승인을 내어주는 날, 사용 승인을 내어주는 날 이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보고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건축물을 건축했다. 무슨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어주는 날로 해라. 그 대신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용 승인 전에 먼저 임시 사용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건물을 원래 설계도는 몇 층 짓기로 했는데 또 층수를 잊어버렸어요. 몇 층 했다 그래서 아까 5층. 이제 앞으로 한 번만 종전에 했던 2분 전에 얘기했던 것을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면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시고, 자 몇 층짜리 짓기로 했는데 5층. 근데 몇 층은 짓고 나머지 2층은 미완성됐죠. 이런 건물, 미완성 건물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원칙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완성된 부분만 임시로 쓰겠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은 가능합니다. 다시 무슨 사용 승인? 그래요.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얻었다는 것은 2층은 나머지 2개 층은 후일에 짓고 일단 이것만 지어서 건축물로서 사용하겠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럴 때는 임시 사용이 있을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요 3층짜리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요것만 갖고 취득세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도 받기도 전에 사실상 완성이 됐으니까 준공은 미리 다 된 거니까 요걸 갖다가 뭐를 해버렸냐? 세입자 받아다가 월세 전세 줘버리고 이미 실제 사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인 받지 않고 바로 쓴다고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용 승인이나 임시보다도 사실상 사용이 앞섰어요, 안 앞섰어요? 앞섰죠. 그럴 때는 사실상 뭘로 한다? 사용일. 그래서 우리가 세 개 다 고려해서 가장 뭐한 날? 빠른 날 취득된 걸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허가 건물에 대한 완성 시점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무허가 질 수 있죠.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 내고 안 내고? 내고 안 내고 헷갈리죠? 솔직히 말해봐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또 사실과세 원칙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30층짜리 허가 건물은 취득세를 내고 30층짜리 무허가 건물은 취득세를 안 낸다면 과세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사실과세를 또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으시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다른 건 기억하지 마라 하더라도 사실과세만큼 좀 기억해달라. 근데 원칙이니까. 원칙의 줄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잊어버리면 아니 그건 또 가르쳐준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보십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시골에 계신 갑이라는 아버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축사를 하나 짓고 싶어요. 다시 뭐를 짓고요? 축사. 축사 건물 하나 짓고 싶다. 소외양간 말이에요. 외양간은 축사를 짓는데 뭐 그냥 기둥 세우고 불 없고 이렇게 블럭 쌓고 그다음 뭐 스레트 해서 그냥 축사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런 것도 구조물이라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축사를 지으시는데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지. 근데 시골 분들은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집이 옛날에 고가옥이라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새 집으로 새로 신축해서 통유리 앞에 하고
약간의 뭐인 것처럼 전원주택으로서 이쁘게 하나 집 하나 지읍시다. 참 좋겠어요. 제가 놀러와도 재밌게 좀 있게. 그랬더니 그래 하더니 바로 공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돈 보내래요. 나보고. 아니 무슨 돈이요? 그랬더니 집 지래매. 내가 말을 잘못한 거야. 그때 당시 20년 전에 집을 새로 지시는데 그때 건축비가 시골집이니까 땅값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예, 건축비 통률이 1층짜리 한 30평 정도 집을 짓는데 그때 한 4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집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짓긴 지금 어차피 이제 4천만 원 보내드렸죠. 내 돈 보냈을까요? 아니면 객출했을까? 응? 제일 먼저 장인어른이 했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큰처남한테 큰처남 집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얼마 기부할 테니까 처남 돈 내.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짓고 있길래 그 다음 주 갔더니 바로 뭐 기소 파고 있더라. 기소라고 하는 것은 땅 파기 있잖아요. 파면서 이제 막 그냥 흙벽돌 막 갔다 오고 막 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허가가 그렇게 빨리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뭔 허가냐 나보고. 아니 그래도 군청에 가서 건축허가 받으셔야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신서방 자네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왜요? 잘 살았는데요.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데 뭔 허가냐고. 걔네 땅이냐 허가밖에. 그래서 시골엔 논두렁 밭두렁 가리고 안 가리고 지목 임야 대지 가리고 안 가리고 허가 여부 따지고 안 따지고 시골 방식은 쎄리 짓는다. 막지.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더라고. 일요일날 내려갔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젊은 그 기술자들 데려다 쓰네요. 아니래. 그 기술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 일 도와주는 건데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남자가 둘이 젊은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품앗이로 나오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결혼식장 간다고 갔고 자녀들이 놀러 와서 품앗이 해준대. 하루 일을 해준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품앗이 해준 그 아들이 하나는 군청 건축과 직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광시 면사무소 직원이더라고. 공무원이 와서 무허가 건물 짓는데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은 허가 여부 크게 안 따지더라고.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그 무허가 건물이 건축이 됐을 때 만약에 축사를 진다면은 바로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됐느냐? 승인 등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사용 승인 등이 안 나와요. 임시 사용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소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누가? 소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가능한 다시 뭐가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날을 우리는 바로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용이 가능한 날은 사실상 관청에서 언제 이게 그 완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바로 하늘을 하얀 구름 풍기면서 가는 쌕쌕이 비슷한 바로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항공 촬영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항공 촬영해서 일주일 전 확인됐던 그 자료 화면과 일주일 후에 봤더니 축사가 하나 있더라고. 그럼 그 발견된 시점이 우리는 사용이 뭐한다? 가능한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약간의 주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날을 판정하라. 근데 사용이 가능한 날보다 먼저 대문도 축사에 문도 없는데 스레이트가 조금 씌워지기는 씌웠는데 완성도 안 된 것 같은데 소가 들어가 자고 있더라. 소가 들어가 주무시고 있더라. 그러면 이미 사용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사용일로 먼저 앞섰을 때는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소 얘기해서 소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소가 넘어가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 1번 건축물의 건축개수. 건축물을 건축한다 개수한다 이럴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 다음에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이나 사용이 가능한 날이 있을 땐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고 뭐가 같은 그런 것이겠지.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가장 빨리 먼저 사용에 들어가면 뭘로 한다? 사용한 날로 해주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매립이나 그것도 동그라미 2번에 원시 취득의 마지막에 매립이나 간척이 있습니다. 수면을 매립합니다. 매립지가 완성되면 준공인가를 받아. 이건 인가 떨어진 시점에 완성된 거예요. 근데 매립지를 일부만 완성시켜서 요것만 먼저 쓸게요 하고 승낙에는 허가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 일부만 그것은 완성된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승인, 승낙
또는 준공인가보다도 먼저 앞서서 건물을 셀이 짓고 막 그냥 대지로 써버리면 이런 경우는 뭐로 한다? 사실상 뭐로 한다? 사용일이 빠르면 사용일날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큰 다섯 번째 토지 지목의 변경 거기 다음에 읽으시고 토지 지목의 변경은 증간가액으로 취득세를 내자 했습니다. 토지 지목의 변경은 증간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자. 그럼 언제 취득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지목 변경은 토목공사를 한다 아니 한다? 한다 안 한다? 축대도 쌓고 한다 그랬잖아요. 뭐 안반도 제거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로 토목공사에 들어갔을 때는 대지 조성이 가능한 땅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실상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공사 끝나기도 직전에 먼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대지로 뭐냐 공부상 바로 뭐냐 등록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지목의 변경은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 지목이 바뀌거나 즉 공부상 바뀌거나 사실상 공부상 바꾸기도 전에 먼저 형질 변경 작업이 완료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 뭐 한 날? 빠른 날. 그 대신에 또 사용에 앞서면 뭘로 한다? 사용한 날짜로 잡아주겠다. 그 뜻이걸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지목은 원칙 사실상 변경된 날로 하되 사실 토목공사가 준공이 되기 직전에 먼저 공부상에 지목을 바꿨을 때는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로 하라. 그러면 사변, 공변 중에 뭐예요? 빠른 날. 토지 대장의 지목을 먼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공사할 필요가 없는 토지의 지목의 변경은 바로 평탄한 임야 같은 데다가 바로 창고 용지로 바로 지을 수도 있죠. 건물을.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형질은 바뀐 것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 그래서 사용일이 먼저 앞섰을 때는 사용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취득의 시기지요. 근데 우리가 전번에 30회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동그라미 2번에 있던 거기에 매립이나 간척에 나와 있어요. 그게 답이 됐었어요. 수면 매립과 간척을 했을 때는 언제가 완성이냐 했더니 준공인가일과 사용일이 있다면 사용일로 한다 이러면 맞는 텐데 준공인가일로 하겠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준공인가보다는 뭐가 먼저 떨어진다. 사용 승낙 허가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걸로 땡겨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를 한번 정리해봤고 그럼 461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돋보기 사례가 있습니다. 5월 5일 날 사실상 변경이 됐고요. 5월 10일 날 토지대장 변경을 했고요. 사용이 5월 20일이고요. 변경 등기를 다 25일까지 됐다면 이 경우는 사실상 변경이 가장 빠르죠. 그 날짜가 지목 변경한 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과세 요건 중에서 지금까지 과세 대상 하나를 정리한 거예요. 과세 대상 하나가 건 2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 있는 납세무자와 과세 표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납세 의무자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시 한번 취득세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예요? 아니면 양도한 자예요? 뭐 한 자?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자이다. 여기서 자라 하는 것은 개인만 취득세 낼까요? 법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낼까요? 뭐 개나 소나 따질 거 있는가? 개인 법인 다 취득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취득자 하게 되면 우리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나요? 등기 여부를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러면 사실관계로 사실상 취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상, 다시 무슨 상? 공부상 취득해도 되는 거지. 공부상을 했는데 사실을 모를 때는 공부상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공부상 취득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취득했는지는 모르는데 등기가 갑으로 취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갑이 취득세 내면 되는 거. 등기가 안 됐더라도 사실관계로 갑이 취득했다면 취득세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자라 하는 것은 그 물건의 양수자나 다시 무슨 자? 양수자나 소유자 등이 취득자가 되겠죠. 뭐 건물을 건축했다면 건축주 이들이 취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취득세 납세무자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네모 4번 갑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등기부나 등록부에 공부상의 취득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할 때는 그 취득자로 보고 당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로서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 이게 포인트예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려면 등기상의 명의자로 등기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소리죠. 그게 포인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포인트는 선생님 왜 안 적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적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1월달 해가 바뀌면 기본서 들어갈 때쯤 되면 그래도 필요한 거 자주 보아야 될 핵심의 노트 카드가 다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일단 이런 경우라는 상황 설정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납세무자가 끝났으니 과세 표준을 정리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하면 드디어 취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겠지. 그럼 이 산출세액을 납세 절차를 통해서 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이 계산의 가액을 잡는 게 문제예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반드시 그 물건에 취득한 물건에 가액 가지고 잡으라. 가액. 양이나 질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 그러면 이 경우에 물건의 가치란 취득 당시 취득 가격이 돼야 한다. 취득 당시 취득의 가격을 잡아라. 다시 한번 납부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렇지. 취득 당시 가액. 그럼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물건을 취득했다면 그 물건의 전부를 얘기하고 전체 가격을 말하고 단 증축이나 개축했다든가 개축 그 다음에 지목에 변경했다든가 대수선 이런 것들 건물 그냥 약자로 쓸게요. 대수선과 시설 설치를 개수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취득 당시 가액을 다시 전체로 다 해야 될까? 아니면 증가분만 해야 될까? 그렇죠. 증가한 가액으로 과표를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가격의 전부를 잡으라 했는데 예외적으로 연부취득은 다시 무슨 취득? 연부취득은 전부 한방 과세다 아니면 연부금 가지고 나누겠다. 매회 연부금 주는 것 가지고 계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과세 표준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의 취득가액을 가지고 과표를 한다면 이 과세 표준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과세관청이 확인해서 매기는 세금입니까? 아니면 납세무자가 그 알아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하라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또 잊어버렸어. 다시 돌아갑니다. 3시간 전의 모습. 3시간 전의 모습입니다. 취득세는 예측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모든 내용을 납세무자가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주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금성맹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예요?
시작도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관성을 가지셔야지요. 취득세가 신고하여 납부한다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취득세, 납세무자 이런 모든 세율 세액까지를 모두 다 납세무자가 그 내용의 신고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라. 신고서에 써라. 다 써라. 스스로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신고가 어려워, 쉬워 그런 걸. 그래서 법무사가 대신해 주잖아. 법무사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써야 그냥 뚝딱뚝딱 그냥 쓰면 되니까. 그들 대리인이 다 해준다 그래서 묵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세금을 낸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 그러면 취득세 취득당시가액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서에다가? 신고서에다가 요 가격을 잘 추려서 신고서에다가 신고가액을 기재하라. 신고서에다가. 그러면 당신이 신고하게 되면 신고가격을 원칙상 신고가격으로 인정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 진짜 거래가 얼마 했는지는 과세관청에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성실히 뭐 해라? 신고해라. 가격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주인은 신고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딴 생각하면 안 돼. 이 시점에서 혹시나 잘못 쓰거나 덜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성실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성실. 그래서 내가 아까 도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법은. 우리는 진실 아니면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진실이다. 근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따로 조치하더라도 일단 진실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성실히 좀 신고해달라. 그러면 신고 가격을 가지고 과세표준 원칙으로 해줄게. 그러나 신고 가격을 원칙상 인정한다면 1차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1차입니다. 1차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악용의 가능성은 뭐냐? 진짜 거래는 1억에 해놓고 계약서는 7천만 쓰고 신고를 7천 했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 확인한 도리가 없으니까 7천을 인정하는데 그걸로 계속 인정해버리면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당신이 신고한 가격으로 인정하되 1차적으로 비교하겠다. 1차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당신이 신고한 가격이 우리 관청에서 기록 보존 중인 법정 기준액과 다시 무슨 기준액? 법정 기준액. 우리가 지방세에서 법정 기준액은 시가 표준액이다. 다시 무슨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가 표준과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시가 표준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신고 가격이 시가 표준보다 컸거나 시가 표준과 같았을 때는 당신의 신고는 정상 신고로 인정해 줘서 정확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짜 거래 가격은 물어보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유동성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절충할 수 있다는 거죠. 1억짜리 만약에 1억 500 정도의 매매가 되는 부동산을 야 우리 산 사람 판 사람끼리 야 그냥 1억 500 하지 말고 한 1억 정도의 거래한 것으로 계약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동의해 주면 1억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거래는 얼마 해놓고 그럼 그 정도 1억에 계약서 써서 신고했을 때 무슨 표준액보다 적지만 않다면은 시가 표준보다 적지만 않다면은 인정하고 종결해 주는 것이 취득세 사실상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실제 진위 가격을 확인하겠다고 500만 원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얘들아 신고자 들어왔다. 일단 묶어라. 바른 말을 실토할 때까지 몹시 주리를 틀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야 되나? 옛날 고을 사또도 아니고 과세관청은 과세권은 있어도 사법권은 없어요. 그럼 일단은 물론 이제 조세범 처벌할 때 사법권은 있겠지만
그럼 이 경우에 시가 표준과 비교한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 시가 표준액이라 하는 것은 시세 가격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까?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 내지 70% 정도가 시세 가격의 시가 표준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많게는 절반, 60, 70% 정도. 또 거의 공시지가라는 시가 표준액이 시세 가격과 같은 지역도 있고요. 오히려 더 공시가격이 더 많은 지역도 있고요. 중구난방이겠지만 일단은 기본 평균의 값은 시세보다 사실상 민간 거래 시세보다 법정 시가 표준이 좀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낮게 신고했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과 비교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신고한 가격이 첫째 1번 시가 표준에 미달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한 가격이 바로 신고 가액이 없다든가 특히 없다는 것은 뭔가 세상에 신고 가격을 안 썼더라고요. 신고하러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왜 취득 가격을 안 썼습니까 했더니 납세무죄 한다는 말이 저 이거요. 상속 받아가지고요. 증여 받아가지고요. 거래한 것도 아닌데 얼마를 써야 돼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신고서는 던졌고 안 던졌고 던졌는데 가격을 쓰는 칸에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런 경우는 시가 표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신고가 없다. 다시 뭐가 없다고요? 신고 없다. 근데 어떤 분은 잘못 착각해가지고 같은 글씨인데도 잘 몰라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무슨 가액이 없다. 신고 가액이 신고는 던졌는데 가액이 없다. 이건 여기서는 뭐예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비교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시고 시가 표준이 절대적 기준은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2차가 있어요. 2차 비교는 뭐냐? 여기까지는 취득자 기준이고 무슨 자 기준? 취득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취득자가 있으면 바로 승계 과정에서는 양도자가 있을까 없을까? 양도자. 다시 무슨 자? 양도한 자가 있다고. 그럼 양도소득세 담당은 세무서 담당이니까 무슨 서 담당? 세무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유상거래했다면 취득자가 신고 등을 안 해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 7천 있길래 이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해주려고 그랬더니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요 시가 표준이 판 사람, 뭔 사람? 양도자가 얼마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가 있을까 없을까? 세무서에 신고를 해놨다고 판 사람이. 그럼 이제 판 사람이 세무서장이 확인해 봤더니 요 시가 표준은 7천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과세관청의 취득세를 세무서장이 양도자의 양도 가격이 1억으로 돼 있는 거야. 다시 얼마로? 그러면 시가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얘보다 상대방이 취득자가 바로 1억에 산 거니까 결과적으로 세무서장이 신고 결정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2차 비교해서 확인이 된 것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바로 뭐냐? 조사 결정한 금액이 더 커버리죠. 그럴 때는 요 2차적으로 시가 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확인된 금액 가지고 최종 가격을 뭐하겠다? 과표를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세 관청인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관장하는 세무서가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고 사고 파는 거래 내역서가 이미 다 연동돼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표의 최종 결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실제 취득가격이 얼마였다? 1억인데 이걸 갖다가 신고 안 해버렸습니다. 다시 뭐에 안 해버렸다? 신고 안 해버리면 시가 표준이 얼마라면 7천. 이걸로 하려고 그랬더니 세무서장이 바로 뭐냐? 조사 결정한 가격이 얼마 있다면 1억. 그럼 당신은 시가 표준이 아니라 얘보다 얘가 더 크므로 이해하셨습니까? 요걸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찾아가겠다. 뭐 하겠다?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장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완벽하게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1차 무슨 과세? 비교과세 한다. 근데 여기서 1차 비교과세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건 뭐냐? 시가 표준과 비교하지 않고 다음에 해당된 취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거. 다음에 해당된 유상거래는 다시 한번 무슨 거래? 유상. 대가성 거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된 유상거래는 신고 여부를 떠나서 이미 관청에 내부 통보가 돼 있으니 통보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다시 한번 무슨 취득가격으로?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과표로 해주겠다. 그건 시가표준과 본다 안 본다 비교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과표를 적용해 주는 건 아까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거. 다음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나 관공서로부터 취득한 것,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 공매 방식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판사님의 확정 판결 가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법인 장부상 기록 보존된 가격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동산을 뭐 하면? 매매, 교환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매매만. 부동산을 매매하면은요, 중개사가 있으면 공인 중개사가 매매 계약의 내용을 얼마에 거래하겠다고 거래를 했다고 그 부동산 소재지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서 시군에 가서 이 사람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얼마가 됐다고 중개사가 계약서 내용을 갖다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래 신고한 것을 가지고 검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는 따라한다. 시작.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중개사가 개입이 됐다면, 빨리 따라해. 무슨 사가 개입됐다면? 중개사가 개입한 중개였다면 중개사는, 누구는? 중개사는 그 계약의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관할 물건지 소재지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다시 신고받은 관청은, 따라합니다. 시작. 신고받은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사실 거래인가를 검증을 해라. 그래서 검증해 주도록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검증된 것은 관공서에서 인증해 주는 검증 가격 아니겠어요? 그런 검증 가격은 사실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검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잔금 치를 때, 취득이 시기 잡을 때 사실상 잔금 주는 날이 취득이다 하는 것은 5가지 국과, 그 다음 뭐예요? 수와 공과 판과 장, 이 5가지밖에 없었죠. 국수공판장이었잖아 아까. 하지만 이 과표 잡을 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가격을 보고 따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확인 검증이 된 것이 있다면 이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가 표준과 비교하고 안 하고 사실 그대로가 신고하지 않아도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격 6가지로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검증은 거쳐야 돼. 2차 검증은 거쳐야 돼. 얘는 시가 표준과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사실상 취득을 해주는데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에 대한 검증, 세무서장이 최종 결정한 가격이 이 사실과 또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요 금액이 컸을 때는 요 사실도 무시하고 세무서장의 조사 결정한 가격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에 따라가고 무슨 표준과 비교하고 시가표준과 비교하고 시가표준액이 세무서장이 결정된 가격보다 적을 때는 세무서장 결정가격으로 전환시키겠다. 그 다음에 다시 신고한 가격이 있을 때 시가표준과 비교하고 안 하고 사실상 취득가로 가주겠다. 뭐는? 국수공판장검은 그러하다. 이 국수공판장검은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격이 서로 다를 때 이것이 크다면 상관이 없는데 취득세가 많으니까 이것이 더 크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한 조사 결정한 금액으로 가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의 적용의 방법과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하되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과표가 적었을 때 취득세 계산하지 않고 종결한다. 이걸 우리가 전번 시간에 무슨 점 배운 적이 있어요? 면세점 제도도 있다는 거. 다 같이 461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과 면세점 중에 밑에 하단부에 가시면 1. 일반적인 취득 나와 있네. 원칙 신고하십시오. 예외 1차적 비교하겠다. 다음은 시가 표준으로 하겠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비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치로 하겠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뒤에 장 넘기시면 그럼 도대체 시가 표준은 뭡니까? 딴 거 쓰지 말고 두 개만 알면 돼요. 토지는 국가에서 발표한 무슨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국가에서 공시한 그 가격으로 적용해 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법정 평가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큰 3번 사실상 취득가액. 다음에 해당된 유상 취득은 취득자가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한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사실상 거래가 그대로 해주겠다. 1. 국가나 관공서. 두 번째 수입. 세 번째 뭐가 있다? 공매. 네 번째 뭐예요? 판결. 다섯 번째 법인 장부의 장.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신고만 된 거 아니면 신고된 것이 검증받은 거. 검증받은 거. 검증된 거. 검증.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6개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정리합니다. 국, 수, 공, 판, 장, 금까지 하나 금을 넣어서 과표 잡을 때 6가지가 사실상 거래가격이 돌아간다. 그 밑에 가겠습니다. 비교과세 특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밑에 보시면 시가 표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의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규정 6조 조사의 결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미줄 것이고 통보받은 자료가 세무서장이 바로 부동산 거래를 해놓은 거 신고해놨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말했더니 들통난 거야. 그랬더니 그 훨씬 더 금액이 높더라고 그게. 그것을 찾아냈을 때는 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다를 때는 뭐보다 뭐가 더 클 때? 통보받은 금액이 뭐보다 클 때? 사실이나 시가 표준보다 더 클 때는 사실과 시가 표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통보 결정한 가격으로 전환시켜주겠다. 비교과세 특례다. 누구와의 비교? 세무서장.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지목의 변경, 증축, 개축, 개수 등을 보겠습니다. 1. 지목의 변경이 있다. 다시 뭐의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원칙은 증가금액으로 신고하십시오. 예외는 뭘까? 무신고나 미단이나 신고가격에 표시가 없을 때는 시가 표준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축. 원칙은 증가금액을 할 것이면 이 또한 납세무자 신고에 따라가겠다. 예외 시가 표준이 될 때가 있다. 무신고, 미달신고, 신고 표시가 없을 때. 그 다음에 큰 3번 마지막으로 무슨 점? 면세점. 면세점은 취득의 물건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뭐가 50만 원? 세기 가액이 50만 원만 애워놨다가 나중에 된통 당합니다.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세 세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얼마 이하의 경우? 세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세액이 아니라 뭐예요? 가액이 50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 앞에 그건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조심해야 돼. 그럼 여기서 50 가지고는 장난하지 않아. 앞에 말 가지고 장난해버려. 뭐가? 가액을 뭐로 바꿔버려? 세. 이렇게 바꿔버린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나간 진도의 2주차의 진도입니다. 다음 주는 세율과 납세 절차를 진행할 텐데 이제 마지막 3교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자료 화면을 가지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 5분 내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설치할 동안에요. 잠깐 휴식하십시오. 자, 이제 종전의 3교시 수업의 결과 오늘의 1, 2, 3교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최종 점검을 해보고 화면을 통해서 중요도 표시된 것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취득세 일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취득세 기본 개념에서 지방세이고 특광도가 과세권을 갖는다. 이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신고의 신고지 확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세금을 적용하더라도 공부와 사실이 다를 경우는 무슨 현황? 사실 현황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 실질의 원칙이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사실 현황을 모를 때는 공부상도 참고해서 인정하겠지만 사실과 공부가 다를 때는 사실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물건은 뭐 큰 의미는 없고 부동산과 임목 이런 장비들 이동성을 갖는 돌아다니는 광어회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 취득세, 건축물 취득세.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그다음에 시설로 하되 이에 딸린 시설이 있으면 부수시설이라 합니다. 그 주된 물건에 포함시켜 처리하시고 자 임목을 취득하거나 장비, 광어권, 어권,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부동산과 임목 등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거리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의 개념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승계 취득부터 유상 승계해도 취득세 내고 무상해도 취득세 내라. 특히 우리가 무상은 상속과 증여 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도 무상 취득의 일종이에요. 공짜로 얻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 글씨 써 있는 거 직계, 존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는 무슨 취득으로 봐라? 증여 취득으로 보되 단 4가지 제외한 게 있었죠. 다 같이 시작. 공파, 등대 이런 건 유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원시 취득으로서 수면 매립과 간척 사업하는 것들 건축물의 건축이라 그래서 신축하든 재축하든 개축하든 증축하든 다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축과 재축은 다시 전체가 되겠지만 개축이나 증축은 전부 다 한다 아니면 증가 금액만 매기겠다. 증가 금액 이것도 역시 공부가 된 바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아까 배운 것에서라도 금방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을 보겠습니다. 간주 취득의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건축물의 개수한 가액 증가들 차량의 종류 변경 가액 증가, 그다음에 과점 주주라고 하는 지배권 취득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배권 하게 되면은 반드시 비상장 법인이 주식이어야 되고 회사 설립 이후에 설립 시점에 창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니까 설립 이후여야 한다. 그리고 1인 또는 특정 집단이 가족의 집단이 총 주식이 50% 이상이다, 50% 초과다. 초과 거기에 초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취득의 시기 중에서 유상승계는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시작. 국수, 공판장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되 기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관날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보다 먼저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 등록일로 하라.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은 끊어서 나눔 과세를 하겠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또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처리해 주라. 다음 무상 승계 중에 증여는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로 하시고요. 부부간의 재산 분할은 어쩔 수 없다. 계약일 잡지 마시고 뭘로 하라? 등기 등록일로 하라. 왜? 잘하셨어요. 예, 다시 산다 이건 좋은 말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좋았어요. 예.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은 상속 개시일과 유증 개시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을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중에 건물의 건축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거나 임시 사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된다는 것이었고 또 매립이나 간척하는 것은 준공인가일로 하고 승낙이나 허가가 빠르면 그날로 하고 또 사실 사용이 앞서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은 토지 지목의 변경이 있었다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그 다음에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사공 중에 빠른 날로 할 것이며 먼저 사용했을 때는 사용일 기준으로 해달라. 이것이 바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무자는 뭐냐? 그냥 볼 거 없어요. 취득세 납세면 등기도 좋은데 사실상 취득한 자라면 그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뭐의 양수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취지죠. 물론 그 밑에다가 공부상 취득해도 된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공부 취득도 취득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6번째 가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하되 일반적인 적용 기준은 뭐냐?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신고하세요. 이 취득가액은 납세무자 신고한 가격으로 하시고 그 대신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에 미달을 했다면 시가 표준치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 있다.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6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장에다가 뭘 넣고 금 하나 넣고 잔금까지 넣어서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가격과 시가표준 비교 절충해야 되고 사실상 그대로 하는데 시가표준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세무서가 검증 결정한 가격과 다를 때는 이것이 더 커버릴 때는 그 세무서에 확인된 금액을 과표를 해야지 사실상이나 시가표준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점검은 무슨 서장이 결정한 가격이 따로 있을 때는 세무서장에 통보된 가격이 따로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이 컸을 때는 이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비교과세 특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지목의 변경이나 증축을 보겠습니다. 원칙은 증가금액으로 하시고 납세무자가 신관가격에 따라가겠다. 하지만 또 시가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미달했을 때는 한마디로 지목 변경의 경우도 시가표준치로 지목 변경 비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하여튼 증가가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시가표준은 뭘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과 딸린 토지는 이것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의 법정 기준치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바로 법정 평가금액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토지나 주택만 있지 다른 건 공시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격이 얼마 이하짜리는 50만 원짜리는 뭐하자? 면세한다 이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까지 정리가 됐고 다음 시간은 취득세 몇 부가 진행된다?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 들으십시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업한 내용이 진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점검 시간은 딱 7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럼 이 7분의 복습이 몇 분의 복습? 이 7분의 복습이 전체 책 한 권의 전체 분량 3시간 분량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반복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쯤이면 바로 오늘 했더니 촬영본이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다 듣기가 힘들면 마지막에 점검한 3교시 시간에 이 PPT 활용한 자료 있죠. 이것만 갖고 2번씩 돌려보는데 15분이나 20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부가 복습이고 공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꼭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아주 큰 후회감이 나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